음식과 건강에 대한 정보, 진짜 많죠. 특히 유제품, 그 중에서도 치즈는 더 헷갈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 몸에 좋다는 말도 있고, 아예 피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치즈랑 뇌 건강, 그리고 또 우리 몸속의 그 보이지 않는 세계죠. 장뇌쭉. 여기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당신만을 위한 맞춤 정보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자료들 정말 다채롭습니다. 특정 치즈는 절대 먹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는 유튜브 영상도 있고요. 또 치매 예방을 위한 식단 연구 결과, 그리고 우리 장하고 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설명하는 그런 과학 리뷰 논문도 있습니다. 또 치즈 섭취 효과에 대해서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일본 연구 결과들도 있고, 알츠하이머 예방 가능성을 보여준 한국의 유산균 연구, 그리고 특정 치즈의 숨겨진 효능을 다룬 건강 기사까지. 정말 뭐랄까 한상 가득 차려진 느낌이죠. 자, 그럼 이걸 한번 제대로 풀어볼까요? 솔직히 정보가 너무 많고 어떨 땐 심지어 막 서로 상반되니까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잖아요. 저희 목표는 이 복잡한 실타래 속에서 핵심을 딱 뽑아내는 겁니다. 어떤 정보가 귀 기울일 만한지, 또 어떤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하는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뇌 건강, 그리고 전반적인 삶의 질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게 대체 뭔지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거죠. 우선 치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부터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한 유튜브 채널 보니까 우유 자체의 성분, 특히 그 유당하고 카제인 단백질이 문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지적하더라고요. 특히 한국인 상당수가 한 73% 정도 된다고 하던데, 유당 불내증이 있어서 우유 소화가 어렵고 이게 몸속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 카제인이라는 게 우유 단백질의 거의 대부분, 한 80% 정도를 차지하는 성분인데요. 치질은 사실상 이 카제인을 이렇게 쫙 농축시킨 거라고 볼 수 있죠. 영상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모짜렐라 치즈 쭉 늘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 질긴 특성이 어쩌면 소화 효소로 잘 분해가 안 되는 카제인이 성질 때문일 수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반면에 버터는 거의 100% 우유지방, 그러니까 유크림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유당이나 카제인이 아주 적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화 부담이나 염증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뇌 건강, 특히 그 치매 예방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식단들을 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요. 2023년에 인지중재치료학회에서 논의된 그 마인드 식단 관련 기사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중 해식 식단하고 고혈압 예방 식단, 대시 식당을 합친 건데 뇌에 좋은 음식 10가지랑 피해야 할 음식 5가지를 딱 제시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피해야 할 음식 5가지에 붉은 고기, 버터랑 마가린, 또 단빵이나 과자류랑 같이 치즈가 빡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 주 2회 미만으로 먹으라고 권고한다니까요. 이건 아마 그 치즈 속 포화지방이랑 나트륨 함량 때문이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죠. 게다가 요즘 건강 연구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 있잖아요. 초가공식품, UPF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공장에서 여러 산업적인 성분을 막 첨가해서 아주 고도로 가공한 식품을 의미하는데 여러 큰 연구들에서 이런 UPF 섭취가 치매 위험 증가란 관련이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디멘션 뉴스 기사에서도 언급된 부분이고요. 우리가 흔히 먹는 슬라이스 치즈나 뭐 크림 치즈 같은 그런 가공 치즈들은 이 UPF 분류에 포함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치즈를 자주 먹는데 어쩌면 뇌 건강에 좀 부정적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힘을 얻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치즈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뇌축, Gut-Brain Axis, GBA라고 부르는 건데요. 최근에 그 Frontiers in Neuroscience라는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리뷰 논문을 보니까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미생물 군집,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있잖아요. 이게 우리의 뇌하고 서로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합니다. 마치 뭐 복잡한 고속도로처럼 신경계, 내분비계,
그러니까 호르몬이죠. 그리고 면역계를 통해서 양방향으로 소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장환경, 다시 말해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이 균형을 잘 이루고 얘들이 만들어내는 유익한 물질들, 예를 들면 짧은 사슬 지방산, SCFA 같은 거, 특히 부티레이트가 유명한데요. 이런 게 풍부한 상태가 뇌 기능과 건강 유지에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반대로요. 뇌 기능이 좀 떨어지거나 뇌 손상이 생기면 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게 혹시 서로 막 악영향을 주고받고 그런 건 아닐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 뇌 손상, 갑작스런 외상이든 아니면 만성적인 질환이든 혹은 극심한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염증 신호를 장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이걸 장내세균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에 좋은 그 짧은 사슬 지방산, SCFA를 만드는 유익균들, 피켈렉토백테리엄이나 루스부리아 같은 종류는 줄어들고요. 반대로 염증을 일으키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기회 감염균들, 엔테로벡터나 프로테오백테리아 계열 같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장벽 자체도 좀 약해져서 외부 물질이 쉽게 통과하게 되는 장누수, 리키가 현상도 나타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장에서 생긴 염증 물질, 예를 들어 LPS 같은 독소나 유해균 자체가 혈액을 타고 다시 뇌로 가서 신경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뇌 회복을 방해하는 그런 악순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뇌졸중이나 외상성 뇌손상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같은 만성신경계 질환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뇌졸중이나 알츠하이머 환자들 연구에서는 이런 유익한 SCFA 생성균이 줄어든다는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장이랑 뇌가 이렇게까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군요. 이걸 염두에 두고 다시 치즈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앞서 마인드 식단에서는 치즈를 피하라고 했는데 또 정반대로 치즈가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는 게 정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무슨 건강정보 롤러코스터 타는 기분이랄까요? 일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연구, JJAS 코호트 연구 결과를 다룬 기사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치즈를 먹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3년 동안 치매에 걸릴 확률이 21에서 24%나 낮았다고 하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네, 그 연구 결과만 딱 보면 정말 솔깃하죠.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서 좀 비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그 디멘시아 뉴스의 후속 기사 치즈 효과 미미라는 제목의 기사가 바로 그 역할을 했는데요. 이 JAGS 연구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실제 효과의 크기는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치즈를 먹는 그룹이 안 먹는 그룹보다 3년 동안 치매 없이 건강하게 지낸 기간이 평균적으로 따져보니까 약 7.7일 정도 더 길었다는 거예요. 7.7일이요? 3년 동안에요? 네. 3년이라는 긴 시간을 생각하면 사실 아주 미미한 차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연구는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치즈 섭취가 치매 예방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치즈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 평소에 다른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더 활동적이어서 치매 위험 자체가 낮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다른 요인들, 교란 변수라고 하죠. 이런 영향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구 참여자의 80% 이상, 정확히는 82.7%가 주로 먹은 치즈가 바로 가공치즈였다는 점이에요. 아, 가공치즈요. 네. 아까 UPF, 초가공식품이랑 뇌 건강의 부정적 연관성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하고 좀 상충되는 거죠. 따라서 이 연구 하나만 가지고 치즈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진짜 모든 치즈를 다 똑같이 취급하는 건 좀 무리가 있겠네요. 혹시 특정 종류의 치즈나
아니면 그 안에 든 어떤 특별한 성분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에코뉴스 기사를 보니까 까망베르 치즈에 주목한 연구가 되게 흥미롭던데요. 발효 과정에서 미리스타마이드 라는 특별한 지방산 아마이드 성분이 생긴대요. 근데 이게 쥐 실험에서 뇌신경세포 성장을 돕는 인자, BDNF라고 하죠. 이걸 늘려서 학습 및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이닥의 건강 이로운 치즈 4가지 기사도 보면 몇 가지 특정 치즈들의 장점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짜렐라 치즈에는 락토바실러스 카세이나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가 들어있어서 장 건강이나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요. 물론 아까 말한 카제인 소화 문제와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이건 아마 만드는 방식이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블루치즈, 고르곤졸라 같은 거요. 이건 칼슘이 풍부하고 페타치즈는 칼로리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공행 리놀레산, CLA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요. 단 이건 좀 짜니까 나트륨은 주의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코티지 치즈는 단백질, 특히 카제인이 풍부해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근육 회복에도 좋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점인데요.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우리나라 목장의 우유에서 분리해낸 토종 유산균이 있어요. 락토베실러스 KCKACC 92338이라는 균주인데 이 유산균에 대한 연구입니다. 이 유산균이 아주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졌는데 특히 철 이온을 제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철 이온이라는 게 알츠하이머병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그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찌꺼기 있잖아요. 그게 쌓이는 과정에 관여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연구팀이 알츠하이머 모델 쥐에게 이 유산균 다체를 먹이거나 또는 이 유산균으로 만든 발효유나 코티즈 치즈를 3개월 동안 먹여봤어요. 결과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대조군에 비해서 뇌 조직에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쌓이는 게 눈에 띄게 줄어든 거예요. 유산균을 고용량으로 직접 먹였을 때는 41.7% 감소, 발효 형태로는 31.9%, 그리고 코티지 치즈 형태로는 36.2%의 감소 효과를 보였습니다. 와, 30, 40%나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비교 대상으로 사용했던 기존 알츠하이머 치료제 타크린이라는 약물의 감소 효과가 12.7%였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세상에. 네. 물론 이건 동물 실험 결과니까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특정 유산균이나 어떤 발효 과정 자체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준 굉장히 중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와, 진짜 흥미롭네요. 그럼 결국 치즈 좋다, 나쁘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게 절대 아니군요. 어떤 종류의 치즈인지 또 얼마나 가공되었는지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특별한 유산균 같은 특정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전체 식단에서 이 치즈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 거네요. 그리고 이 모든 건 결국 아까 말씀하신 장내 미생물 환경, 그 마이크로바이옴과 다시 연결되는 것 같고요. 네, 정확합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 그리고 맥락인 것 같아요. 아까 언급했던 그 Frontiers in Neuroscience 리뷰 논문에서도 식이요법이 장뇌축과 마이크로바이옴을 조절하는 가장 강력한 외부 요인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프로바이오틱스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긴 하지만 아직은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이른 단계고요. 반면에 생선, 오메가3 풍부하죠. 통곡물, 채소, 과일 위주의 지중해식 식단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좋다는 근거가 비교적 탄탄하게 쌓여 있습니다. 아, 그 논문에서 케톤 식이요법, 케토제닉 다이어트라고 하죠. 이것도 뇌 건강이랑 관련해서 꽤 비중 있게 다루던데요. 이건 좀 어떤가요? 네, 케톤 식이요법은 탄수화물 섭취를 아주 엄격하게 줄이고 대신 지방 섭취를 늘리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우리 몸이 평소에 주 에너지원으로 쓰는 포도당 대신에 지방을 분해해서 만들어지는 케톤체라는 것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뇌는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기관인데 뇌 손상이나 특정 질병 상태에서는 이 포도당을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바로 이때 케톤체가 중요한 대체 연료가 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케톤 식이요법 자체가 신경을 보호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증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뇌 안의 염증 반응을 좀 줄여주고 세토 손상을 일으키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효과와 같은 것들이 보고되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케톤 식이요법이 장내 마이크로바이옴 구성을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연구 결과들이 요즘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 장내 미생물이요? 네. 예를 들어서 장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에커만시아나 락토바실러스 같은 균들의 비율은 늘리고 염증과 연관될 수 있는 프로테오박테리아 같은 균들은 줄이는 그런 경향이 관찰되는 거죠. 심지어 뇌전증 연구에서는 케톤 식이요법의 발작 억제 효과가 상당 부분 이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런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장내 미생물을 없애면 효과가 사라지고 미생물을 다시 이식하면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식이었죠. 알츠하이머병이나 경두인지 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케톤 식이요법이 장내 미생물 변화 그리고 유익한 SCF의 생산 증가와 관련되어서 인지기능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케톤 식이요법은 전문가와 상의 없이 함부로 시도해서는 절대 안 되는 식단이긴 합니다. 와, 정말 복잡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이네요. 자, 그럼 이 모든 정보들이 결국 당신에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헷갈리는 치즈 이야기, 이제 핵심만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당신이 실질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한 4가지 핵심 포인트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일반적인 가공 치즈 섭취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인드 식단처럼 뇌 건강을 위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권장되는 식단에서는 보통 치즈, 특히 가공 치즈 섭취를 제한하거든요. 왜냐하면 포화지방과 나트륨 함량이 높고 아까 설명드린 초가공 식품 UPF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UPF는 인지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 증가와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 이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연구에서 나타난 치즈 섭취자의 치매 위험 감소 효과는 실제 효과 크기가 매우 작았고 치즈 자체가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둘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치즈가 나쁜 건 절대 아닙니다. 특정 종류나 성분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잠재력이 분명히 있어요. 까망베르 치즈 발효 중에 생기는 그 미리스타마이드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연구에서 발견된 특정 토종 유산균 LK세이 KACC 92338균주처럼요. 물론 아직 동물 실험 단계이긴 하지만 뇌기능 개선이나 알츠하이머 병리 현상 감소 효과를 보여준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모짜렐라, 페타, 코티지 치즈 같은 것들은 종류나 제조 방식에 따라서 유익한 프로바이오틱스나 단백질, 칼슘 같은 좋은 영양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셋째, 결국 핵심은 장 건강입니다. 뇌 건강은 장 건강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장뇌축. 어쩌면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식단은 장내 미생물 환경에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에요. 따라서 특정 유산균이 풍부한 식품, 발효식품을 현명하게 선택한다거나 지중해식 식단을 따른다거나 혹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의해서 케톤 식이요법을 고려하는 등 장 건강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곧 뇌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4번째인데요. 모든 것은 맥락 속에서 봐야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치즈나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치즈는 사실 없어요. 어떤 치즈를 선택할지는 당신의 전반적인 식단이 지금 어떤지,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떠한지, 예를 들어 혈압 때문에 나트륨을 조심해야 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치즈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은지, 그냥 영양 보충인지, 장 건강 지원인지, 아니면 특정 신경 보호 효과를 기대하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 달라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당이나 카제인 소화가 정말 힘들다면 카제인 함량이 높은 치즈는 피하는 게 맞겠죠. 아까 그 유튜브 채널 주장처럼요.
하지만 알츠하이머 예방 효과가 기대되는 특정 유산균이든 코치즈 치즈는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한국 연구 결과처럼요. 그래서 당신이 다음에 마트에서 치즈를 고르실 때 단순히 뭐 브랜드나 맛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건 좀 덜 가공됐나? 혹시 유익한 유산균 이야기가 써있나? 내 식단의 다른 부분하고는 어떻게 어울릴까?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영양학은 정말 흑백 논리가 통하지 않는 분야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어떤 음식이 그냥 좋다 또는 나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치즈가 딱 그런 대표적인 예인 것 같아요. 잘못 선택하면 포화지방, 나트륨 폭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잘 고르면 발효 과정의 산물이라든지 특정 유산균 아니면 풍부한 영양소 덕분에 우리 몸에 이로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요. 네. 핵심은 개별 음식 하나하나에 너무 매달리기보다는 전체적인 식단의 질과 장 건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만 먹으면 다 해결돼. 라든가 이건 절대 먹으면 안 돼. 같은 그런 극단적인 주장은 항상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비판적인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치즈가 좋은가 나쁜가 이게 아니라 나의 뇌와 장 건강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음식 또는 식단 패턴은 과연 무엇이고 그것들을 내 삶에 어떻게 현명하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아닐까요? 네. 오늘 살펴본 연구들, 특히 까망베르 치즈의 그 미리스타마이드나 한국 토종 유산균 연구는 특정 미생물의 활동이 뇌 건강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정말 흥미로운 단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의 뇌건강식품은 어쩌면 우리가 아는 그런 전통적인 치즈 형태를 좀 넘어설 수도 있지 않을까요?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된, 예를 들어서 특정 신경 기능을 목표로 하는 맞춤형 발효식품이라든가 아니면 목적지향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같은 형태로 발전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당신의 뇌와 장을 위한 미래의 음식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깊은 탐구를 마치겠습니다.